거시 세계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위치 공간에서 운동한다고 한다면 미시 세계에 있는 대상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뭔지 모르죠. 개념적인 공간, 수학자가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힐버트 공간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기저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 위치 공간은 X, Y, Z의 기저로 정의됐죠. 그래서 힐버트 공간은 어떤 기저로 정의된다. 그러면 힐버트 공간에 대한 정의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힐버트 공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 표기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는 벡터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했죠. 이 화살표로 표시하는 벡터를 브라켓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브라켓은 이렇게 된 것인데 이 꺾은 브라켓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화살표 벡터를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하면 브라켓 표기법으로 화살표 벡터, 이게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벡터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치 공간에서는 벡터가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화살표가 아주 그럴듯했죠. 근데 우리 미세계 공간에서는 그 벡터가 우리 벡터를 가지고 방향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설명하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치 공간에서도 벡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그랬지만 우리 1학기에서 내가 벡터를 소개할 때는 하나의 숫자로 대표되는 것이 스칼라고 3개의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것이 벡터라고 그랬죠. 2차원 공간에서는 2개의 숫자로 대표됩니다. 우리 이제 힐버트 공간, 미세계 공간에서는 그 벡터를 대표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간에서의 방향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벡터의 성질만 물려받아야 되겠어요. 어디 방향을 가리킨다는 건 안 물려받고,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냥 보기에 좋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산을 할 때도 좋습니다.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아주 간단하고 컴팩트하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기저는 사실은 저기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모자를 씌운 이유가 크기가 1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쓰면 이거 기저라는 것만 알면 기저도 벡터의 일종이죠. 그냥 크기가 1일 뿐이죠. 그래서 기저도 똑같이 벡터하고 똑같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스칼라 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2개의 스칼라 곱을 저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스칼라 곱하는 왼쪽은 이걸 캣이라고 부르고 이걸 브라라고 부르는데 브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브라로 표시하면 훨씬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저기서 벡터로 표시할 때는 전부 다 실수인 양만 취급합니다. 근데 미시세계의 힐버트 공간은 성분이 허수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성분이 허수인 게 포함될 때는 앞에 있는 놈에는 켤레복소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스타 붙인 거. 그래서 A 플러스 BI가 복소수라면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죠. 네. 이렇게 켤레복소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벡터도 이쪽 편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주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기 때문에 스칼라 곱을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되면 이건 전체적으로 스칼라입니다.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만 뾰족하면 벡터고 양쪽이 다 뾰족하면 그건 뭐예요? 그냥 숫자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i, xj는 델타 ij 그랬죠. 이것도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xi, xj는 델타 ij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느냐. 자, fi는 xi F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분도 이건 스칼라니까 이 숫자 하나죠. 숫자 하나니까 이렇게 브라켓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렇게 표시하니까 아주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어떻게 되냐? 저렇게 XI를 해서 다 더하는 것이 아이덴티티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XI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건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로 된 행렬 형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로 요렇게 표시된 거. 요건 1이다. 요거 표시된 요거는 이제 연산자.
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표기법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이걸로 쓴다면 우리 F는 m dt 제곱분의 dt 제곱 r 이걸 갖다가 어때요? 네, 벡터를 전부 이런 캣 표시로 썼으니까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저로 대표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했어요? 네, 베이시스를 곱했죠. 베이시스를 곱한 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 노테이션을 표시할 것 같으면 우리 무엇을 하냐면 자, 여기서 나온 이게 바로 성분이죠. 여기서는 바로 여기서 바로 성분입니다. 위치 벡터의 i번째 성분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성분 주면 바로 이것이 요 위치 벡터의 성분들을 알면 위치 벡터를 안 거나 마찬가지죠. 이 위치 벡터의 성분을 알므로써 대상 물체에 대해서 모든 물량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안다. 모든 정보를 위치 벡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세계에서 미세계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지금 이런 거시세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그대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무엇만 달라지냐면 거시세계는 물체가 화살표 벡터로 표시되고 그 물체는 위치 공간에 속해 있죠. 근데 미세계는 우리 못 보는데요. 그래서 수상적인 공간입니다. 수학적인 성질만 갖고 있어요. 무슨 성질? 위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만 그대로 뺏어서 갖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힐버트 공간에 포함된 벡터를 캣 벡터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자, 이걸 특별히 캣 벡터라고 부르는 것은 요건 캣 벡터고 여기 거꾸로 된 거 요건 브라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캣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화살표 벡터를 저렇게 표시했던 거 이걸 그냥 캣 벡터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공간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네, 기저가 주어지면 위치 공간이 주어졌죠. 저 기저라는 건 뭡니까? 기저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지 됐어요? 기저는 크기가 1이고 서로 다른 기저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른 기저는 스칼라 곱이 0이 됐죠. 힐버트 공간도 기저가 그것만 가지고 됩니다. 기저가 이렇게 있다. 여기서 n은 저기서 저 i는 1, 2, 3이라면 이 n은 1, 2, 3, 4, 5, 6, 7, 8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저가 주어지면 힐버트 공간이 정의가 되는데 그 기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기저가 뭐였어요? 저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기저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기저다. 여기서 n하고 n''이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힐버트 공간이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그 기저들 사이는 바로 뭘 만족했어요?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n이 n개의 값이 있다면 그대로 알파 n 해가지고 다 더하면 하나도 안 빼고 더해야 됩니다. 다 더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시세계에서 미세계로 보낼 텐데 거시세계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치 벡터라고 그랬죠. 그거를 미시세계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걸 상태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태 벡터는 힐버트 공간에 속한 캣 벡터지요. 저 위치 벡터는 위치 공간에 속한 화살표 벡터라면 네, 여기 이거 상태 벡터는 이제 캣 벡터인데 저 위치 벡터는 어떤 성질을 가진 거야 됐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만족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냐? 미세계 운동 법칙을 만족하는 벡터가 상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거시세계의 자연 법칙은 어떻게 측정하는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식만 풀면 됐는데 미세계는 어떠냐? 미세계는 측정도 자연현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을 그 자연 법칙에 집어넣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측정을 대표하는 또는 물리량을 대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산자라고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랬었죠. 미세계를 설명할 때는 기대값 말고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상태 벡터하고 연산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연산자가 바로 물리량을 대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산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측정을 합니다. 측정. 상태를 측정을 하면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측정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식으로 표시하면 자 여기에 파이라는 상태 벡터가 있는데 이 상태 벡터에다가 또는 캣 벡터에다가 연산을 합니다. 연산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상태 벡터로 됩니다. 또는 다른 캣 벡터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O라는 연산자의 역할이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거시세계는 야구공 이렇게 갈 때 야구공 보면
야구공의 상태가 안 변하죠. 거시 세계에서는 야구공의 상태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그놈의 위치와 그놈의 속도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미세계는 어떠냐? 미세계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전자가 날아가요. 그 전자가 날아가는데 볼 때 나오는 측정값하고 안 볼 때 나오는 측정값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찰하는 것의 효과가 이론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연법칙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연법칙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연산자의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저로 대표할 때는 우리 화살표 벡터를 아까 기저로 대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저가 딱 주어지면 우리 기저로 대표한 거 우리가 알지요. 우리 XI라고 한다면 우리 기저로 대표하는 건 이제 바로 아는데 우리 그것을 어떻게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화살표 벡터에서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이거 이용 안 해도 다 알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걸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요거 1이니까 1은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1은 집어넣으면 안 집어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 F의 그 대표하는 것을 기저로 대표한다라고 할 때는 저기다가 1을 저기다 집어넣는다라고.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요건 숫자라고 그랬죠. 요거. 그 다음에 요게 기저예요.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전개되는 저 FI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걸 바로 기저로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저렇게 숫자로 대표한다. 이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저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로 화살표 벡터가 대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저가 바뀌었을 때 우리 다른 기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숫자도 바뀌죠. 기저에 따라서 대표한 숫자도 바뀐다. 그 숫자가 바뀐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이 바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계산하는 숫자만 바뀐다. 마지막 결과는 어떻겠어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한 기저에서는 성분이 이렇게 된다면 F1과 F2가 된다면 다른 기저에서는 성분이 F1'하고 F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표한 숫자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세계는 어떻게 하냐? 자, 미세계는 저기 캡 벡터가 있다면 우리 아까 한 거에서 추상적인 건 다 빼가지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걸 어때요? 기저로 대표해야 되겠죠? 직접은 계산이 안 되니까 기저로 대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뭘 이용했습니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했죠. 저기다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뭐예요? 이를 그냥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저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게 바로 숫자가 되죠. 요걸로 숫자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파이엔. 그래서 요 숫자는 요 두 개의 숫자는 이렇게 됐는데 요거죠. 숫자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저로 대표됐다. 알파 n이라는 기저로 대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저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무거나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저가 바뀌면 그렇게 대표되는 숫자도 또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앞에서 어땠습니까? 양자역학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두 가지로 나왔죠. 이 두 가지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기저를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종류의 기저로 했더니 하이젠베르크의 파동역학이 나왔고 다른 기저를 이용했더니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깔린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세계에는 캣 벡터 말고 또 있었죠. 연산자도 있었습니다. 이 연산자도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이것도 기저로 대표해야 됩니다. 기저로 대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컴플리트네스를 이용합니다. 기저를 정하면 이 컴플리트네스를 이용하는데 연산자의 경우에는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두 군데다가 씁니다. 저기 1, 1 이렇게 두 군데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 1,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덧셈 기호를 앞으로 쫙 뺄 것 같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건 뭐가 돼요? 요건 숫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숫자입니다. 요 숫자를 어떻게 빼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딱 빼낼 수가 있어요. 숫자만 딱 빼냈어요. 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요건 바로 뭐가 됐습니까? 요거는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하고 이제 비슷한데 이번에 좀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 n하고 n''이 달라요. 자, 그래서 연산자는 이렇게 대표가 되고 여기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는 무엇에 따라 다르냐면 기저에 따라 다른 숫자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저로 대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숫자는 뭐냐? 여기 첨자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511, 512, 513, 521, 522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건 바로 뭐가 됩니까? 연산자가 기저로 대표하면 그건 바로 행렬로 대표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캡 벡터는 어때요? 숫자 3개 이렇게 밑으로 나열되는 거, 이건 우리가 벡터를 대표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절을 바꾸면 이것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 법칙은 우리 거시세계 운동 법칙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거시세계 운동 법칙을 기저로 대표해야지 계산이 가능하죠. 기저로 대표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XI로 딱 했더니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놈이 바로 위치 벡터의 기저로 대표한 성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은, 운동 법칙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거시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떼다가 미세계의 그 운동 법칙을 구했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거시세계 운동 법칙을 우리 1학기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배울 때 물리량을 새로 도입해가지고 쉽게 기술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뭐였습니까? F는 ma인데 이거는 운동 법칙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힘과 가속도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이 F는 ma는 언제나 성립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적용하기가 제일 좋았냐면 일정한 힘을 받을 때, 그때 적용하기가 좋았죠. 그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근데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일정한 힘 받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게 좋냐면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도입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일 에너지 정리죠. 그래서 이거는 합력이 한 일이고 이건 운동 에너지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걸 적용하면 훨씬 쉬웠습니다. 이 두 개는 뭐예요? 똑같은 식이었죠. 똑같은 운동 법칙입니다. 이거 항상 성립했는데 요것도 또 우리가 뭐였습니까? 특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이면 합력이 한 일을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었냐면 포텐셜 에너지로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됐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식이 됐죠. E는 일정. 저 E가 뭐였습니까? 역학적 에너지였죠. 이것도 뭐예요? 똑같은 식이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식인데 이것은 언제만 성립했습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일 때만 성립했습니다. 보존력이 아닌 건 뭐가 있었어요? 마찰력이 있었죠. 근데 미시세계는 어떠냐? 미시세계는 마찰력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계는 전부 다 보존력만 있어요. 이거 이용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미세계는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위치 벡터를 구하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시세계에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세 번째를 이용합니다. 거시세계 운동 법칙 중에서 세 번째를 딱 이용합니다. 이거. 근데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시세계로 확장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거시세계에서는 이렇게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가 직접 나왔죠. 근데 미세계는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직접 구할 수가 없었죠. 무엇으로 구해야 됐습니까? 이 물리량이 연산자로 대표됐죠. 그래서 미시세계 연산자로 할 때는 거시세계 물리량을 전부 다 그냥 연산자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풀 사이만 이렇게 딱 곱하면 여기에 상태 벡터만 이렇게 딱 곱하면 여기다 다 곱했습니다.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미세계 운동 법칙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미세계 운동 법칙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하이젠베르크 행렬역학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곧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미세계의 대상은 언제나 에너지 연산자의 고유 상태로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미세계 운동 법칙이 알려주는데 이건 우리가 거시세계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뭡니까? 거시세계 물체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도록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죠. 미세계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운동 법칙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 미세계 운동 법칙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 전혀 다른 미세계 자연 법칙을 우리 어떻게 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거시세계 운동 법칙 중에서 미세계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일반화시켰더니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거시세계 운동 법칙은 이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동 법칙으로부터 우리 그 위치 벡터를 구하면 이 위치 벡터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거시세계 운동 법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법칙이죠.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렇죠? 단지 표현을 뭘로 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했죠. 그리고 우리 또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상태 벡터가 미세계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았냐면 저 미세계 운동 법칙도 거시세계 운동 법칙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데 단지 무엇이 다릅니까? 공간이 다르다. 거시세계는 위치 공간에서 물체가 운동한다면 미세계는 힐버트 공간에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만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23강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24강도 역시 양자역학을 한 주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이 운동 방정식을 직접 수소 원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세계 운동 법칙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